1506년 9월 2일 새벽, 한양 궁궐 담장 너머로 작은 그림자 하나가 내던져졌습니다. 겨우 4살 된 아이였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 아이는 금실로 수놓은 비단옷을 입고 왕의 무릎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가 뜨기도 전에 이 아이는 죄인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이름은 이영수. 조선 11대 왕 연산군의 막내딸이자 악녀로 기록된 장녹수의 외동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실록에는 영수의 출생 기록이 있고 중종반정 직후의 처리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그리고 그 이후의 기록은 놀라울 정도로 짧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운 것처럼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4살짜리 아이가 하룻밤 사이에 왕족에서 천민으로 떨어진 그 순간 궁궐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이 아이는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오늘은 그 빈칸을 따라가며 실록이 숨긴 한 소녀의 70년 생애를 복원해 봅니다. 마지막에는 사라진 한 사람의 정체까지 닿게 될 겁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연산군의 폭정이 아닙니다. 사라진 아이의 발자국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누군가가 이미 결말을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1500년 봄, 연산군 6년. 궁궐 후원의 작은 처소에서 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산파들이 분주히 오가는 가운데 한 여인이 땀에 젖은 채 이를 악물고 있었습니다. 장녹수 35의 나이였습니다. 수용이라는 품계를 받은 지 3년째 그녀는 왕의 총애를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아기의 울음소리가 처소를 가득 채웠습니다. 산파가 조심스럽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여아이옵니다. 소식을 들은 연산군은 눈물을 글썽이며 달려왔습니다. 작은 아기를 품에 안은 왕은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다고 실록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수라 하리라. 영원히 사는 꽃이라는 뜻이니 이 아이는 짧은 꽃처럼 시들지 말고 영생하는 나무같이 살기를 바란다. 연산군은 비추옥으로 만든 작은 팔찌를 꺼내 아기의 손목에 채워주었습니다. 그 팔찌에는 영수령수라는 4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온 궁궐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백성들에게 쌀 3,000석이 나누어졌고 경범죄 죄수들이 석방되었습니다. 장녹수는 아기를 품에 안고 은밀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자리는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는 계산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환관들의 속삭임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저 여인이 전하를 홀리는구나. 저 요부가 공주를 낳아 더욱 전하의 마음을 사로잡는도다. 영수의 세계는 아직 낙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권세가 신하들의 원한을 사는 조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다음 6년이었습니다. 2살에서 6살까지. 영수는 장녹수의 치마폭에서 세상을 배워갔습니다. 어머니는 수경으로 승진하며 궁중 최고의 권세를 누렸지만 매일이 긴장된 전쟁이었습니다. 어린 영수에게도 가끔 이렇게 속삭였다고 전해집니다. 아기씨, 궁에서는 눈과 귀를 크게 열어두고 입은 작게 여시옵소서. 영수는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에 담긴 단단함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시기 연산군의 정치는 점점 난폭해지고 있었습니다. 갑자사화, 무오사화를 거치며 수많은 신하들이 처형되었고 장녹수의 손이 그 칼을 휘두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영수는 아직 어려 몰랐지만 어머니의 웃음 뒤에 피가 배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연산군이 영수를 무릎에 앉히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영수는 너희 어머니처럼 아름다워질 터이니 노비 10명을 하사하노라. 궁중 잔치에서 다른 후궁들은 영수에게 냉담한 눈길을 보냈습니다. 영수는 어린 마음에도 자신과 어머니가 다른 이들과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장녹수는 은밀히 영수에게 생존의 지혜를 가르쳤습니다. 내 딸아, 왕의 사랑은 물처럼 흘러가는 것이니 내 피를 지켜야 한다. 힘든 날이 올지라도 영수는 강해야 한다. 이 말은 영수의 어린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1506년 9월 1일 밤, 궁 밖에서 포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록은 여기서 끊겼지만 소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종 반정이 일어났습니다. 반정군이 궁을 포위했고 연산군은 이미 폐위되어 강화도로 끌려갔습니다. 4살의 영수는 궁전의 혼란 속에서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로 가는 것이옵니까? 아버지는 어디 계신 것이옵니까? 장녹수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다고 전해집니다. 영수야, 어미의 말을 잘 들으렴. 잠시 떨어져 있어야 할지도 모르니 어디에 있든 강하게 살아남아야 한다. 장녹수는 자신의 운명을 예감했는지 서둘러 영수를 오래된 노비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비취욕 팔찌를 영수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내 아버지가 나에게 준 것이다. 이제 이것이 내 것이니 절대 잃어버리지 말거라. 그날 오후, 장녹수는 궁궐 앞 저작거리에서 차명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돌을 던지며 악녀를 저주했습니다. 영수는 멀리서 그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어찌하여 어머니를 저리 대하옵니까? 영수의 울부짖음은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왕의 다른 후궁들도 하나둘 처형되었지만 영수는 어린 나이로 이내 간신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중종의 명으로 그녀는 궁 밖 시골 마을인 양주 봉선면으로 보내졌습니다. 보호자로는 장녹수의 옛 노비 한 명이 배정되었습니다. 이름은 동백이었습니다. 노비 동백은 어린 영수를 끌어안고 슬픔을 삼켰습니다. 아기씨, 이제부터는 노비 동백이 어미 노릇을 하겠습니다. 마음을 굳게 먹으셔야 하옵니다. 양주로 가는 길은 가을비로 질척거렸습니다. 영수는 작은 보따리 하나만 든 채 도성을 떠났습니다. 한때는 금으로 수놓은 비단옷을 입던 공주였지만 이제는 거친 무명을 입은 평범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길가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이가 누구요? 쉿 말하지 마시오. 연산의 피요, 장녹수의 핏줄이니. 영수는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말이 자신을 향한 경멸임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한 사람이 조용히 사라졌다고 전해집니다. 양주의 작은 초가집. 영수의 새로운 집은 궁궐과는 달리 좁고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이 앞으로 그녀가 살아가야 할 세상이었습니다. 6살에서 10살까지의 세월. 마을 사람들은 장녹수의 피라며 영수를 피했습니다. 저기 가는 아이, 연산군의 딸이라지. 살아있다니 참 다행이구나. 다행은 무슨, 저런 핏줄이 살아있는 것이 오히려 화근이 될 수도 있다네. 영수는 혼자 강가에서 돌을 던지며 어머니가 가르쳐준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달은 밝고 바람은 시원하니 오늘 밤임은 어디에 머무는고. 그 노래는 어머니 장녹수가 흥청해서 부르던 노래였습니다.
영수는 그 노래 속에서 잃어버린 어머니의 품을 찾았습니다. 중종의 명으로 영수는 끊임없이 감시를 받았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항상 낯선 사내가 서성였고 그가 중종의 눈과 귀라는 것을 영수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은밀한 사신이 찾아왔습니다. 이 아이가 이영수인가? 중종 전하의 명으로 집 한 채와 밭을 하사받게 되었다. 이는 보호의 명목이니 조용히 살도록 하여라. 영수는 그것이 진정한 선물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보호라는 이름의 감옥이었습니다. 새로 지어진 집은 마을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위치했습니다. 주변에는 밭이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형편이 나아진 것 같았지만 실상은 더 철저한 고립이었습니다. 영수는 꿈에서 아버지의 웃는 얼굴을 자주 보았습니다. 꿈속에서 연산군은 그녀를 무릎에 앉히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내 딸아, 너는 내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다. 하지만 세상은 잔인하고 냉혹하니 내가 굳건하게 살아가기를 바란다. 그러나 깨어나면 영수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어머니가 남긴 비취욕 팔찌만이 그녀의 과거를 증명할 뿐이었습니다. 마을 소년들의 괴롭힘은 계속되었습니다. 저기 가는 것 봐라. 연산군의 딸이래. 그 악독한 장녹수의 핏줄이지. 우리 마을에 재앙을 가져올 거야. 영수는 상처받은 마음을 감추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동백은 그런 영수를 품에 안고 위로했습니다. 아기씨, 세상은 아직 아기씨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아기씨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될 것이옵니다. 영수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작은 가슴 속에는 복수심보다 생존의 의지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누군가가 웃었다고 전해집니다. 1511년 여름, 11살이 된 영수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중종의 명으로 은밀히 한 노승이 찾아와 그녀에게 그를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동백이 놀라 물었다고 합니다. 어찌하여 전하께서 이 아이에게 학문을 가르치라 하셨을까요? 노승은 조용히 대답했다고 전해집니다. 왕의 뜻은 알 수 없으나 아마도 이 아이의 피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듯하오.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알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중종은 연산군의 흔적을 지우려 했지만 동시에 영수만큼은 완전히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일까요? 혹시 중종은 영수를 통해 무언가를 지키려 했던 걸까요? 아니면 감시하려 했던 걸까요? 가장 무서운 건 진실이 아니라 침묵이었습니다. 실록에는 중종이 영수에게 교육을 시켰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지만 야사에는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기록이 멈춘 지점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 좋아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편도 놓치지 않게 해두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뒤로 갈수록 더 이상해집니다. 12살에서 18살까지 영수는 동백의 도움으로 약초를 캐고 물을 길어 생계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부드럽지 않았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렸습니다. 노승에게 배운 시를 혼자 읊조리며 영수는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갔습니다. 꽃은 지고는 날아가니 가을 강물 속 내 얼굴이 늙어가는구나. 1515년 여름, 15살이 된 영수가 약초를 캐러 산에 올랐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그녀는 급히 바위 아래로 몸을 피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한 청년이
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누구신지요? 제 이름은 권한이라 하옵니다. 당신은? 영수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진짜 이름을 숨겼습니다. 저는 순이라 합니다. 권한은 20살가량의 청년으로 부드러운 미소와 지적인 눈빛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런 산골에 어찌 이 고운 아가씨가 혼자 계시오? 약초를 캐러 왔다가 비를 만났사옵니다. 두 사람은 비가 그칠 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권한은 양주 인근 마을에서 온 선비의 아들로 약재상을 하는 아버지를 돕고 있다고 했습니다. 영수는 그의 말투와 태도에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비가 그치자 두 사람은 각자의 길로 헤어졌지만 이후 영수는 자주 그 산을 찾았고 우연인 듯 권한과 마주치곤 했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점점 빈번해졌고 영수의 마음속에는 처음으로 따뜻한 감정이 피어났습니다. 1517년 가을, 어느 날 권한이 영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이, 사실 나는 당신의 진짜 이름을 알고 있소. 당신은 연산군의 딸, 영수 아가씨지요? 영수는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권한이 급히 말을 이었습니다. 두려워 마시오. 나는 당신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오. 사실 나는 장녹수의 옛 노비 아들이오. 우리 아버지는 반정 때 죽으셨고 어머니는 나를 데리고 이곳에 숨어 살았소. 영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권한은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당신의 어머니는 나쁜 여자가 아니었소. 그저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 몸부림쳤을 뿐이요. 마치 지금의 당신처럼. 영수는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에 대해 부끄럽지 않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조금씩 권한에게로 기울어졌습니다. 하지만 신분의 차이와 주변의 시선은 그들의 사랑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느 날 밤, 영수는 어머니의 비취옥 팔찌를 권한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은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에요. 당신께 드리고 싶어요. 함께 도망치지 않겠어요? 우리 둘 다 이 굴레에서 벗어나. 권한은 팔찌를 받아들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들 앞에는 험난한 현실의 벽이 높게 솟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다음 날이었습니다. 1519년 봄, 19살이 된 영수와 권한의 은밀한 만남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산속 깊은 곳이나 늦은 밤 마을 외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중종의 사신이 다시 영수를 찾아왔습니다. 이영수 전하께서 하교하시길 이제 그대는 평민으로 살아야 한다 하셨소. 왕실과의 인연을 끊고 조용히 살아가되 결코 과거를 들추거나 왕실을 욕되게 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 하셨소. 영수는 차가운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내 피를 부정할 수는 없사옵니다. 이 몸이 평민으로 살지언정 내 속에 흐르는 피는 연산군의 것이며 장녹수의 것이옵니다. 사신은 그녀의 당당함에 잠시 말이 막혔다가 이내 회유하듯 말했습니다. 그대에게 집과 노비를 하사하실 것이오. 이는 전하의 자비이니 이를 거절하지 마시오. 사신이 떠난 후 영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중종이 내린 하사품은 감옥 같은 보호였습니다. 영수는 권한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권한은 그녀를 설득했습니다. 이제는 결단을 내릴 때요. 우리 함께 이곳을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합시다. 그들은 비밀리에 도주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왕실의 눈과 귀는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그들이 마을 외곽으로 도망치려 할 때
갑자기 나타난 관원들이 그들을 가로막았습니다. 이영수 중종전하의 명으로 그대의 행적을 살피고 있소. 어디로 가시려 하오? 영수는 기지를 발휘하여 대답했습니다. 약초를 캐러 가는 길이옵니다. 이 자는 저의 약초 스승이니 의심치 마시옵소서. 관원들은 의심스러운 눈길을 보냈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영수와 권한은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1522년 겨울, 권한이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숨어 지낼 수는 없소. 우리 둘이 정식으로 혼인합시다. 내가 당신을 아내로 맞이하면 적어도 우리의 만남은 정당해질 것이오. 영수는 깊은 고민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마을 외곽의 작은 사당에서 천지신명께 맹세하는 간소한 의식을 치렀습니다. 동백만이 그들의 증인으로 참석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더 이상 영수가 아니라 권씨 집안의 며느리 순이로 살겠습니다. 영수는 자신의 이름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선택했습니다. 권한의 집은 영수가 하사받은 집보다 훨씬 소박했지만 그곳에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1524년 봄, 영수는 아이를 가졌습니다. 우리 아이는 왕의 외손녀가 되는 것이요. 하지만 그 누구도 이 사실을 알아서는 안 돼요. 권한의 말에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피가 가져올 저주를 두려워했고 아이만큼은 자신과 같은 운명을 겪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1525년 봄, 영수는 건강한 딸을 낳았습니다. 그들은 아이의 이름을 희망이라 지었습니다. 영수는 아이를 품에 안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딸아, 너만큼은 자유롭게 살아야 한다. 어미와 같은 굴레를 짊어지지 말고. 기록은 여기서 끊겼지만 소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6살에서 50살까지 영수는 이제 완전히 순이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딸 희망을 키우며 약초 장수로 생계를 꾸렸고 세월이 흐르면서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과거를 점차 잊어갔습니다. 순이 아내, 이 약초는 어디서 구한 것이오? 이 약초는 저 북쪽 산자락에서만 자라는 것이라 귀한 것이옵니다. 어르신께 드리면 기력이 돌아오실 것이니 안심하십시오. 영수는 마을에서 인정받는 약초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하늘이 내린 재주라며 감탄했지만 영수 자신은 그것이 어머니 장녹수에게서 물려받은 지식 덕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영수와 권한은 조용히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듯 했습니다. 그들의 딸 희망은 어느덧 10살이 되어 영수를 닮은 영리함과 권한을 닮은 온화함을 지녔습니다. 영수는 딸에게 자신의 과거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끔 비취욕 팔찌를 꺼내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1535년 여름, 영수의 평화로운 삶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권한과의 혼인, 스캔들이 궁정에 알려진 것입니다. 중종의 신하들이 그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영수, 그대가 중종 전하의 허락 없이 권한이라는 자와 혼인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소. 이는 왕명을 어긴 죄에 해당하오. 영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신은 이미 평민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였사옵니다. 어머니의 죄를 갚기 위해 평민이 되었으니 왕실의 명령이 미치지 않는 곳에 있다 생각하였사옵니다. 신하들은 이 말을 중종에게 전했고 중종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마침내 그녀를 용서했다고 전해집니다. 영수는 이미 충분한 고통을 겪었으니 이제는 그저 평범한 삶을 살게 하라.
다만 그녀가 더 이상 왕실의 그림자를 들이우지 않도록 주시하라. 중종의 관대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영수는 그 사건 이후 더욱 깊이 숨어들었습니다. 그녀는 마을 외곽으로 이사하여 더욱 조용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과거에 받았던 교육을 딸 희망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아, 이 세상은 강인한 여인만이 살아남을 수 있단다. 내가 무엇을 하든 언제나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법을 알아야 한다. 1548년 가을, 권한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임종 자리에서 영수는 마지막 손을 꼭 잡고 속삭였습니다. 당신은 내 삶의 빛이었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이미 오래전에 무너졌을 것입니다. 영수의 딸 희망은 마을의 의원과 혼인하여 자신의 가정을 꾸렸고 영수는 손녀들에게 둘러싸여 여생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한 사람이 조용히 사라졌다고 전해집니다. 50살이 넘은 영수는 이제 노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녀는 가끔 강가에 앉아 어머니의 노래를 부르며 지난 세월을 회상했습니다. 나는 폭정의 꽃이었던 연산의 딸이었지. 그러나 이제는 그저 들풀처럼 조용히 살아가는구나. 1560년 어느 가을날, 60살이 된 영수에게 마지막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중종의 손자인 명종의 신하였습니다. 이영수 아가씨, 아니 순이 할머니. 전하께서 하교하시길 그대의 삶이 평온하게 마무리되기를 바란다 하셨소. 이것은 전하의 마지막 선물이오. 신하는 작은 목함을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쌀과 약재, 그리고 작은 옥패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영수는 그 옥패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연산군의 문양이 새겨진 것이었습니다. 왕실은 결국 그녀를 완전히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노년의 어느 날, 영수는 어린 손녀에게 오래된 비취옥 팔찌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오래전 내가 소중히 여기던 물건이란다. 내게 주고 싶구나. 할머니, 이게 무엇인가요? 이것은 피는 흘러가지만 마음은 남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란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알려주는 나침반이지. 영수는 손녀의 작은 손을 감싸 안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조용한 승리였습니다. 역사의 죄인으로서, 그리고 핏줄의 저주를 뛰어넘은 자로서 그녀는 자신만의 인생을 개척한 것입니다. 1575년 봄, 75세의 영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녀의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녀가 죽은 후 비취옥 팔찌는 대대로 손녀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연산군과 장녹수의 딸이었던 영수의 이야기는 조선의 역사 속에서 작은 물결로 남았지만 그 파장은 후손들에게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권력과 야망의 그늘 속에서도 인간의 의지와 사랑이 빛을 발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잊혀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연산군과 장녹수의 딸 영수의 삶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역사의 격변 속에서 피해자가 된 어린 소녀가 자신의 운명을 극복하고 살아남은 이야기, 감명 깊으셨나요? 역사는 종종 승자의 기록이라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기록되지 않은 이면의 이야기들을 통해 진정한 인간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영수의 삶처럼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상처와 시련을 안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그녀가 보여준 생존과 극복의 여정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께도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역사 속 숨겨진 이야기들을 발굴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또한 댓글로 여러분이 알고 싶은 역사 속 인물이나 사건이 있다면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또 다른 역사의 그늘에 가려진 인물을 만나 뵙겠습니다.